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늙음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칩니다. 하지만 만약 단 한 가지 습관이 그 속도를 멈출 수도 있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듣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절대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는 조용하지만 매우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도 없이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것도,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워지는 것도 그냥 세월의 흐름이라고 받아들이곤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보다 활발했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동네에서 늘 먼저 인사를 건네고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그분의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잠깐 멈춰 숨을 고르고 장바구니를 들 때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70대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는데 어떤 분들은 60대가 되자마자 갑자기 몸이 약해지는 걸까? 이 질문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오랜 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 사람의 근육은 매년 약 3%에서 많게는 5%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는 그저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년이 지나면 몸의 근육 구조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우리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감소증을 단순히 힘이 조금 약해지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낙상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지고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골절이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면 몸은 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 어르신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들 고생시키잖아. 많은 분들이 병 자체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 저를 계속 자료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한국의 연구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의 여러 연구들을 읽어보면서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답은 생각보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약도 아니었고 특별한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아주 작은 생활 습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몇 가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음식들이 대부분 우리의 부엌에서 이미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놓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백세지의 건강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한 가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걷고, 스스로 움직이며, 가족들과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 연구와 사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8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단백질이 많다는 이유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몸이 단백질을 더 잘 활용하도록 돕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이미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익숙한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던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식탁 위에 오래전부터 조용히 놓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 연구와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다시 보게 된 음식이 바로 두부였습니다. 사실 두부는 한국 사람에게 너무 익숙한 음식입니다. 찌개에 들어가고, 반찬으로 나오고, 때로는 그냥 간장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두부를 특별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정도는 알지만 근육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와 한국 영양학 연구들을 읽다 보니 두부에 대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두부의 단백질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입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성분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근육세포에게 지금부터 근육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가 점점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부 같은 식품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이 단백질을 활용하도록 돕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장수 연구에서 두부와 콩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노인들의 경우 근육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두부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매일의 식탁이 우리의 몸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부를 어떻게 먹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두부만 먹는 것보다 달걀이나 살코기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성이 더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영양학에서는 이를 단백질 상호 보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두부를 살짝 구운 뒤 달걀을 함께 익혀 먹는 간단한 요리만으로도 생각보다 좋은 단백질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금치나 당근 같은 채소를 곁들이면 영양 균형이 더욱 좋아집니다. 두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음식이 떠오릅니다. 바로 연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가격을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자주 먹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양학 연구들을 보면 꼭 매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만 꾸준히 섭취해도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어가 중요한 이유는 단백질 때문만이 아닙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건강과 염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단백질만으로 유지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근육세포에 영양이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연어처럼 혈관 건강을 돕는 음식은 근육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선을 구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맛은 좋습니다. 하지만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오메가3 지방산이 일부 파괴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학적으로는 찌거나 부드럽게 조리하는 방법이 더 좋다고 합니다. 생강이나 대파를 얹어 가볍게 찌는 방식은 어르신들에게도 소화가 편한 조리법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해 볼 음식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고단백 식품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어르신들 가운데 닭가슴살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대부분 같습니다. 퍽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조리 방법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닭가슴살을 조리하기 전에 약간의 물과 전분을 넣어 잠시 재워두면 고기 속의 수분이 유지되어 훨씬 부드럽게 익습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이나 당근 같은 채소를 함께 찌면 단백질과 미네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이 적기 때문에 체중 관리와 근육 유지에 동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특히 흥미롭게 생각했던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병아리콩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중요한 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아리콩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식이섬유와 철분,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근육뿐 아니라 장 건강과 혈액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아리콩을 먹을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히 불려서 조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몇 시간 정도 물에 불려두면 식감도 좋아지고 소화도 훨씬 편해집니다. 단호박이나 채소와 함께 볶거나 수프로 만들어 먹는 방식은 생각보다 부담 없이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4가지 음식을 다시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모두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일상 식단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자료를 더 읽어 내려가면서 느낀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근육 건강을 이야기할 때 또 다른 흥미로운 음식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가 이미 냉장고에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음식들을 정리해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는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에 있었던 것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더 읽어 내려가다 보니 근육 건강과 관련해 반복해서 등장하는 몇 가지 음식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그릭 요거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요거트가 근육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지 조금 의아했습니다. 요거트라고 하면 보통 장 건강이나 소화에 좋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읽어보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몸이 그 단백질을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이 제거되어 단백질이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 섭취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흥미롭게 느낀 부분은 그릭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익균이었습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단백질과 여러 영양소의 흡수율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점에서 그릭 요거트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몸이 영양을 활용하는 환경을 돕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식사에 그릭 요거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꽤 현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제철 과일을 조금 올리고 여기에 견과류를 약간 더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나 바나나 같은 과일은 자연스러운 단맛을 주고 호두나 아몬드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함께 보충해줍니다. 거창한 요리가 아니어도 이런 작은 식습관 하나가 몸에 꾸준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릭 요거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음식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푸콩, 즉 에다마메입니다. 일본에서는 매우 흔한 음식인데 장수 식단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저는 예전에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작은 식당에서 푸콩을 안주처럼 내어 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간단한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자료를 읽다 보니 생각보다 영양적인 의미가 큰 음식이었습니다. 푸콩은 어린 상태의 콩이기 때문에 식감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단백질 함량도 꽤 높은 편이고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조리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살짝 삶아서 먹거나 마늘과 함께 가볍게 볶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달걀과 함께 볶으면 단백질의 구성이 더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콩류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곡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퀴노아입니다. 사실 퀴노아라는 이름은 아직 한국에서 완전히 익숙한 식재료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보면 꽤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퀴노아는 식물성 식품이면서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이 흥미로운 이유는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이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 식품을 함께 먹어야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퀴노아는 그 자체로 비교적 균형 잡힌 단백질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곡물을 볼 때마다 한국의 전통 잡곡밥 문화가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현미나 기장, 보리 같은 곡물을 섞어 밥을 지어 먹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영양학적으로도 꽤 합리적인 식사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퀴노아를 꼭 특별한 방식으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잡곡밥에 조금 섞어 밥을 지어도 되고 닭가슴살이나 채소와 함께 죽으로 끓여도 좋습니다. 특히 소화가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따뜻한 음식이 부담 없이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결국 다시 한번 콩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읽을수록 느끼게 되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 세계 여러 장수 지역의 식단을 보면 콩 음식이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른 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근육 유지에 중요한 아미노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소플라본 같은 성분은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의 전통 식탁에도 콩 음식은 늘 있었습니다. 된장국, 두부 반찬, 콩나물 요리 같은 것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몸에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바쁜 생활 속에서 그것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8가지 음식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육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잘 챙겨 먹는데도 근육이 쉽게 줄어들까요? 자료들을 더 읽어보면서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단백질을 먹는 방식 자체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단백질 섭취의 실수들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여러 음식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에 계속 머물게 되었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어떤 분들은 열심히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몸의 힘이 점점 약해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료들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서 저는 그 이유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고는 있지만 그 방식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방식과는 조금 어긋나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저도 약간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끼 식사에서 고기나 단백질 음식을 아주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들을 보면 우리 몸은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대략 한 끼 식사에서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상을 먹는다고 해서 그 모든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에너지로 사용되기도 하고 일부는 몸 밖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는 식사의 방식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나누어 먹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각각 단백질이 조금씩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몸에는 더 자연스러운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된 부분은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이야기하면 고기나 생선 같은 음식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은 매우 좋은 영양원입니다. 하지만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도 중요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식이섬유와 다양한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심혈관 건강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연구들은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식단을 권장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은 물 섭취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몸 안에서는 여러 대사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들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이때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는 갈증을 크게 느끼지 않아 물을 자주 마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물을 마시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백질과 물은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음식의 조합입니다.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음식의 맛이나 취향을 먼저 생각하지만 영양학적으로 보면 조합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을 먹을 때 진한 녹차를 함께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녹차의 특정 성분이 철분이나 단백질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붉은 고기와 술을 함께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여러 자료에서 언급됩니다. 그래서 식단을 생각할 때 단순히 한 가지 음식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건강 관련 광고를 보면 한 가지 더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빠른 변화를 약속하는 제품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근육이 생긴다거나 먹기만 하면 젊어진다는 식의 표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읽어보면 근육은 그렇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결국 생활의 결과라고 합니다. 꾸준한 식습관과 움직임이 조금씩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거창한 방법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로 돌아옵니다. 단백질을 먹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료들을 읽다 보니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지만 그 재료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움직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몸이 움직이고 근육을 사용해야 그 단백질이 근육 유지에 더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문득 아주 단순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공원을 천천히 걷는 어르신들, 집 앞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몸을 사용하는 습관 속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저는 집에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움직임들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한 가지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거창하지 않지만 실제로 몸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움직임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료들을 읽고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 답이 단순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이나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근육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의외로 아주 기본적인 움직임들이었습니다. 몸을 크게 쓰는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동작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자주 언급되는 동작이 있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단순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동작은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동작에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함께 사용됩니다. 바로 걷기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육들입니다. 연구를 보면 허벅지 근육이 약해질수록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활 전문가들이 어르신 운동의 기본으로 이 동작을 추천합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천천히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자주 언급되는 동작은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균형 운동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옆으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방식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작은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이 동작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훈련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리 걷기라는 동작도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집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조금 들어 올리면서 천천히 걷는 동작을 몇 분만 반복해도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 동작은 특별한 공간도 필요 없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실천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팔 근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물건을 들거나 문을 여는 것처럼 작은 행동을 할 때도 팔과 어깨 근육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벼운 물병을 이용한 팔 운동을 종종 권합니다. 500ml 정도의 물병을 양손에 들고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무거운 운동기구가 없어도 충분히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제가 인상 깊게 느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단백질 식사를 한 뒤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에 가벼운 움직임을 하는 것이 근육 단백질 합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과 움직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슴 통증이나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의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지는 속도는 우리의 선택과 습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의자에서 몇 번 더 일어나는 것,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어르신들을 떠올릴 때마다 늘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지키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지금의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조금 더 시간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걷고 움직이며 삶을 이어가는 힘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걷고 친구들과 차 한 잔을 나누고 스스로 장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어쩌면 건강을 지키는 길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식탁에서 작은 선택을 하고 하루에 몇 분 몸을 움직이는 것, 그 작은 습관들이 어느 날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